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새해를 이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비를 주지 않았고 땅은 곡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나루터 언덕에는 굶어 죽은 백성들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하나둘 눕더니 어느새 10명, 20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죽은 이들과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간신히 살아있었죠.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나루터 좋은 창고 뒤편에 몸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창고에서 쌀을 실을 때면 가끔 자루가 찢어졌습니다. 그 틈새로 쌀알 몇 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흙을 긁어내고 쌀알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침으로 불려 삼켰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찢어진 자루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 쌀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노파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를 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먹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제 앞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굴러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자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나루터 언덕에 쌓여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쌀은 있는데 백성은 굶어 죽었습니다. 창고는 가득한데 사람은 비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물음의 답을 찾아야겠다고, 언젠가는 이 부조리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나루터 짐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밀을 실은 배가 들어오면 창고까지 날랐습니다. 쌀자루를 지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등짝이 쓰라렸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수은판관 민도겸의 창고가 제일 컸습니다. 나루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도겸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반이었습니다. 언제나 깨끗한 도포를 입고 부채를 들고 다녔습니다. 창고 앞을 지날 때면 코를 막았습니다. 짐꾼들의 땀냄새가 싫다고 했죠. 일을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창고 안에서 장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기가 붓을 들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민도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숫자를 외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곡식값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날 장부에는 쌀 300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또다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쌀자루를 내려놓으려는데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았습니다. 350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사이 배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 실어온 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부상 수량은 늘어나 있었습니다. 50석이나 말입니다.
저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쌀자루를 세어보았습니다. 쌓여있는 자루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보다 분명히 적었습니다. 실물은 줄어드는데 장부는 늘어난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습니다. 300석이 350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50석이 빠져나갔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칠 더 지켜보았습니다. 열흘 뒤 장부는 400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 안쌀자루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는 거꾸로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알아버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분 없는 짐꾼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수음판관을 고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를 잡아가겠죠. 모함죄로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가게 될 겁니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은미는 백성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궁궐로 가야 할 쌀이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쌀로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나루터 언덕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창고 처마 아래 누워서 별을 보았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죽고 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부서졌습니다. 저는 창고 뒤편에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여럿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모퉁이 그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민도겸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사내들이 따라왔습니다. 6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쌀자루가 나왔습니다. 사내들이 등에 지고 나왔습니다.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돛을 내리고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쌀자루가 배에 실렸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숫자를 세었습니다. 20자루가 넘어갔습니다. 30자루가 넘어갔습니다. 40자루까지 실렸습니다. 민도겸이 배에 올랐습니다. 뱃사공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돈주머니가 건네졌습니다. 뱃사공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배가 강물을 가르며 떠나갔습니다.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은미가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사내들이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민도겸이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참 뒤에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루터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짐꾼 하나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짐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서방이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했습니다. 어제 저녁 창고 근처를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술 먹고 물에 빠졌나 보네. 강물이 차가웠을 텐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짐꾼 하나 죽은 것쯤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관가에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신을 거두어 묻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박서방이 무엇을 보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왜 죽어야 했는지도 알았습니다. 입을 막으려고 죽인 겁니다. 증거를 없앤 겁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물에 떠 있었을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일은 이미 쌀 몇 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숨값을 넘어선 겁니다. 무서웠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말입니다. 날짜를 외웠습니다. 배의 수를 세었습니다. 쌀자루의 개수를 기억했습니다. 밤마다 배가 떠날 때마다 숫자를 새겼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박서방이 헛되이 죽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기억들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전 김주사를 찾아갔습니다. 50줄의 관리였습니다. 나루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짐꾼들에게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사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김 주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보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창고 장부가 이상합니다. 쌀이 줄어드는데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도겸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만 알렸습니다. 김 주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장부를 보았다는 거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짐꾼 주제에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창고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민도겸의 수아들이었습니다. 넷이었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리 와라. 끌려갔습니다. 나루터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했습니다. 민도겸이 나타났습니다. 부채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관청의 장부에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구나.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쌀을 셀 줄 아는 짐꾼이 조선을 뒤집겠다는 것이냐? 민도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이번엔 베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나루터에서 꺼져라.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마라. 민도겸이 등을 돌렸습니다. 사내들이 저를 질질 끌었습니다. 나루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창고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민도겸의 수아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떠돌았습니다. 거지처럼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량을 던졌습니다. 그걸 주워 먹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창고를 지키던 노파였습니다. 저를 살려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길을 걷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연 몇 개를 꺼내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라. 죽으려고 작정했느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엿을 받았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단맛이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역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창고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수아들이 막아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할머니는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연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텅 빈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역관이었습니다. 중국어를 다루는 관리였습니다. 조은미가 오갈 때 장부를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창고 구석에 앉아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붓을 들 때도 장부를 펼칠 때도 신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라의 곡식은 숫자로 다루면 죄가 된다. 숫자 하나가 사람 목숨이니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장부의 숫자 하나가 백성의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이곳 나루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주먹밥을 던져주던 그 순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먹밥 하나를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던져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위로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주먹밥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늘 가득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저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벼슬도 없습니다. 양반도 아닙니다. 그저 짐꾼이었습니다. 굶주림 끝에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숫자였습니다. 머릿속에 새긴 기억들이었습니다. 날짜와 수량과 배의 수였습니다. 그것들이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갈 곳이 생겼습니다.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도성안 사원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증거를 들고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텄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북촌 골목을 찾았습니다. 기와집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노학자 한 분이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직 사원부 관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정몽서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차림이었으니까요. 누구시오? 정어른을 뵙고자 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하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조은미 횡령에 대한 증언입니다. 문이 멈췄습니다. 하인이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다시 나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갔습니다.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긴 수염이었습니다. 정몽서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도겸의 이름을 댔습니다. 조은미 횡령을 말했습니다. 장부 조작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읊었습니다. 6월 초사흘, 배 한 척, 쌀자루 40개. 6월 초하흘에 배 한 척, 쌀자루 50개. 6월 보름, 배 2척, 쌀자루 70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날짜와 수량을 줄줄이 읊었습니다. 강물의 수위까지 기억해냈습니다. 곡물 자루의 무게도 짐작해서 말했습니다. 정몽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식경이 지났습니다. 저는 석 달치 기록을 모두 말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몽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는 이걸 어디에 적어두었는가? 적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증거 문서는 없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정몽서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장부로구나. 그날 밤 정몽서는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이틀 뒤 돌아왔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네. 암행어사시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언제 뵐 수 있습니까? 내일 밤일세. 조심하게. 자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목숨을 내놓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증거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몽서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인적 없는 골목을 지나 작은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양반이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이정원이었습니다. 앉게. 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정원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네가 그 사내인가? 장부를 외운다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또다시 증언했습니다. 날짜와 수량을 모두 읊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배의 크기도 설명했습니다. 뱃사공의 생김새도 기억해냈습니다. 한 시즌이 넘도록 말했습니다. 이정원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 나루터로 가겠네. 사흘 뒤였습니다. 나루터의 광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의 명이었습니다. 민도겸의 창고가 봉쇄되었습니다. 장부가 압수되었습니다. 민도겸이 끌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수음판관이오. 이정원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민도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장부가 참인가? 당연히 참이요. 조정에 보고한 공문서요. 그럼 창고를 열어보겠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광군이 쌀자루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세었습니다. 한식경이 지났습니다. 광군 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쌀자루 200개입니다. 장부에는 400석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민도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원이 명했습니다. 강을 수색하라. 광군이 강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띄워 강바닥을 뒤졌습니다. 이틀 동안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쌀자루가 떠올랐습니다. 물에 잠겨 있던 자루들이었습니다. 썩어서 찢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인이 찍힌 표식은 분명했습니다. 조은미가 맞았습니다. 민도겸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용서하소서. 잘못했습니다. 비밀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관원들 앞에서 또다시 증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었습니다. 민도겸의 수하들도 잡혔습니다. 김주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뱃사공들도 끌려왔습니다. 모두 죄를 자백했습니다. 보름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도겸은 파직되었습니다.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수하들도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김주사는 관직을 삭탈당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조은제도 전면 제조사명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의 창고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장부와 실물을 모두 대조하기로 했습니다. 나루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관원이 부임했습니다. 창고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쌀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할머니께 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에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정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원이 제안했습니다. 조정에서 자네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하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벼슬은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정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루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쌀을 나르고 싶습니다. 짐꾼으로 말인가? 아니요. 감시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쌀이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 좋은 감시하역 책임자로 임명하겠네. 한 달 뒤 나루터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직함을 받았습니다. 관복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있었습니다. 창고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고를 돌았습니다. 쌀자루를 세었습니다. 장부와 대조했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 확인했습니다. 쌀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나루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굶어 죽은 시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덕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고 앞에서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른 몸에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배고픈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품속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가져가거라. 아이가 조심스럽게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쌀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밥을 꼭 쥐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창고를 돌아보았습니다. 쌀자루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쌀은 백성에게 갔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릇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먹밥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박서방,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저는 다시 쌀을 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